괴담을 보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포라디오 쌈무이 인사드립니다. 전재현 형사입니다. 천문사제 혜령입니다. 자, 형사님,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궁금해 하실 거라 믿고 질문 드릴게요. 그 취미가 혹시 뭔지. 저는 취미는 이제 책 보는 게 취미입니다. 내일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진짜입니까? 저는 이제 운동을 하는 게 취미죠, 사실. 운동하고 그쵸. 책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책은 많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공부하는 게 많다 보니까 틈 나는 대로 운동하고. 또 틈나는 대로 운동하시고. 알겠습니다. 이미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알고 계실 것 같네요. 혜령님은 취미가 저는 취미가 좀 유치하다 해야 될까? 저 게임 너무 좋아해요. 오. 게임요? 게임 좋아해요. 어떤 게임요? 리그 오브 레전드도 좋아하고요. 오버워치도 좋아하고요. 막 플스 게임 있잖아요. 닌텐도 게임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 게임상에서도 그 오버워치라는 게임이나 롤이나 다 죽고 죽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죽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살생하지 마라. 현실에서 못하니까. 왜 현실은 못하니까 스트레스라도 풀어야죠. 쏠 수 없잖아요. 우리 쌈무이님은 아, 저는 원래 취미가 있는데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다던가 진짜 올드한 1930년대에 나온 카메라 완전 수동 있잖아요. 흑백도 좋아합니다. 흑백도 있어요. 네, 필름이 집에 냉장고에 인화는 어떻게 해요? 인화는 충무로에 맡깁니다. 아, 요즘 하는 데가 많지가 않아서. 많지는 않은데 또 아는 형님이 현상소를 하셔가지고 거기 맡기고 있습니다. 요즘은 잘 못하고 있어요. 몇 년째 쉬고 있는데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취미입니다. 나 다시 얘기할래요. 나만 좀 그래? 아니요, 좀 안 그런데요? 그럼 안 그래요? 뭐가 그래요? 나도 책 보고 공부하고 이걸로 바꿀래요. 지금까지 변명 잘 들었고요. 많이 죽이십시오, 게임상에서. 네. 자, 저희 괴담을 보다에서는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아, 요즘 제보가 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래쪽에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아주 오싹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괴담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무역회사에 다니시는 T씨의 이야기예요. 정확히는 T씨의 딸이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T씨는 현재 무역 관련 회사의 부장으로 직업 특성상 일하는 날과 쉬는 날이 불규칙한 그런 분이세요. 특히 출장이 아주 잦아가지고 심할 때는 한 반년 넘게 집에 못 들어갈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사건은 T씨가 해외 출장을 마치고 한 2달 만에 집에 돌아온 날 벌어졌어요. T씨가 집에 들어오니까 아내가 얼굴이 창백해서는 이런 말을 해요. 딸이 좀 이상하다고. 사실 이 딸이 뭐랄까 자유분방한 그런 아이였어요. 소위 말하는 노는 무리, 일진이라고들 하죠. 그 무리에 속해 있었는데 그나마 다행히도 누군가를 괴롭히진 않았는데 공부랑은 아주 담을 쌓았고 밤늦게 돌아다니는 그런 일이 잦았다고 해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아버지가 탁 붙잡고 혼내거나 그렇게 교육을 시키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T씨는 출장이 아주 잦아서 그런데 좀 부족했던 거예요. 거기다가 아내분도 좀 심약한 편이라서 딸을 이렇게 단호하게 관리하지 못했고요. 자, 근데 그런 딸이 이상해졌다니까 T씨가 처음에는 이 딸이 사고를 쳤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정작 방문을 열고 딸의 방에 들어가 보니까 이 생전 앉지도 않던 책상에 앉아서 뭔가를 막 쓰고 있어요. 불도 다 끄고 스탠드 불빛만 의존해서요. 아, 이 딸이 이상해졌다는 게 얘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나 보다. 그래서 저렇게 공부를 하는 모습이 이상해졌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이 T씨가 가까이 가보니까 상황이 좀 이상하더래요. 딸이 계속 그렇게 적고 있던 것은 뭐 영단어나 필기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이다라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뭐 이름이 쌈무이다 하면 공책에다가 계속 쌈무이 그렇게 깜지를 막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이상했던 건 그걸 쓰고 있는 딸의 상태였어요. T씨가 섬뜩해져가지고 그 딸 가까이 가봤더니 이 딸이 뭔가 막 궁시렁궁시렁거리면서 혼잣말을 해요. 막 쓰면서 이 그만 좀 해. 그만 좀 이 나 이러는 거예요. T씨가 깜짝 놀라서 그 딸의 어깨를 탁 붙잡으니까 그제서야 아빠가 온 걸 알아채고 몸을 돌려서 아빠 하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오른손은 계속 쓰고 있고요. 자, 근데 아내 말로는 이 T씨가 돌아오기 한 이틀 전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딸의 상태가. 대화를 해보면 딸 본인은 뭐 별 문제가 없는데 계속 오른손만 딱 다른 사람처럼 계속 그러더라는 거죠. 얘를 책상에서 떼놓으면 막 이불에다 쓰고, 그래서 펜을 뺏으면 막 손을 가지고 막 뭔가를 쓰고, 그것까지 말리면 손톱으로 막 몸을 핥히고 난리를 부리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딸이 심하게 반항을 하는 거라 생각을 했고 대체 왜 이러냐고 혼을 냈는데 정작 딸 본인은 벌벌벌 떨어요.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자, 일단 T씨는 아내와 함께 딸을 데리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외계인 손 증후군? 혹시 그런 건가 하고 데려갔더니 이 의사 말이 그게 아니래요. 이 외계인 손 증후군은 그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과적인 문제로 발생한다는 거죠. 혹시나 싶어서 그 CT나 MRI를 찍어봐도 문제가 없었고, 아니면 강박증 같은 그 정신 쪽의 문제인가 싶어서 약도 타먹여봤는데 차도가 없어요. 딸은 그 약을 먹고 막 졸기도 하는데 오른손은 멀쩡하게 그 조는 와중에도 막 쓰고 있죠.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딸은 점점 건강이 나빠졌고 스스로 밥을 또 못 먹으니까 점점 초췌해져 갔답니다. 처음에는 이런 딸이 그랬으면 안 됐지만 부끄러워서 숨겼대요. 그 사실을 주변 사람들한테. 원래도 사고뭉치였다 보니까 주변에 알리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일이 이 지경이 되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T씨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주변의 상황을 알리고 방법을 좀 구하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이런 비슷한 경우가 없을까 하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듣던 많은 사람들이 그거 귀신에 들린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죠. 물론 그 오른손에만 귀신이 들린다는 게 무슨 헛소리인가 싶기도 했고 애초에 그런 쪽의 이야기들은 믿지 않았거든요, 이 가족이. 근데 어떡해요? 일이 이렇게까지 되니까 무슨 방법이라도 찾아야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여기저기 수소문하다가 아 그래, 소위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 보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한테 막 물어봤어요. 혹시 그런 쪽에 잘 아시는 혹은 그런 경험을 한 분이 없냐. 그렇게 여러 명의 무당을 추천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T씨는 아예 회사에 그 휴가를 내고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근데 문제는요, 딸의 상태가 호전되기는커녕 점점 나빠지더라는 거예요. 무슨 부적을 쓰네, 뭐 신령님이 어쩌네 하는데 전혀 아무 소용이 없더래요. 그리고 한 번은 작게 굿을 했는데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애가 더욱더 발악을 하는 거예요. 난리를 피우더래요. 자기 몸을 핥히고 때리고 하면서. T씨는 이게 무슨 헛짓거리인가 싶었대요. 결국에는 추천받은 무당 중에 마지막으로 딱 한 군데가 남아 있었는데 여기서도 안 되면 차라리 교회나 절이나 그쪽으로 다시 한번 알아보자, 그렇게 결정을 했답니다. 자, 그렇게 마지막으로 찾아간 그 무당집, 위치는 충북에 있는 어느 촌동네였어요. 근데 이때까지 찾아간 그 어떤 무당집보다 제일 무당집 같지 않은 곳이었대요. 그렇게 T씨가 차에서 먼저 내려서 신당 안쪽으로 들어가서 무당에게 막 설명을 했어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언제부터 그랬다. 무당집을 하도 다니다 보니까 그런 설명들이 아주 입에 인이 배긴 거죠.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바깥에서 딸의 울음소리가 들리더래요. 엄마, 나 그만할래. 이제 그만할래. 그러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사실 이게 말이야 쉽지, 안 그래도 힘든 와중에 그렇게 며칠 동안 차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닌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무당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바닥에 앉아서 펑펑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T씨도 탁 맥이 풀리더래요. 됐다. 이제 나도 지친다. 그래서 무당에게 설명을 하다 말고 그냥 됐습니다. 그만하렵니다. 그러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T씨보다 먼저 무당이 벌떡 일어나서는 바깥으로 후다닥 나가더래요. 그러더니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딸의 머리채를 확 잡아채더니 손바닥을 펼쳐서 머리통을 막 후려치는 거예요. 막 퍽퍽 소리가 날 정도로 그렇게 후려치는 거죠. 이때까지 실력 없는 무당들이 하는 그런 짓들을 많이 봐왔잖아요, 며칠 동안. 어지간한 일에는 이 T씨가 놀라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가 너무 심하더래요. 그래서 T씨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이 무당을 붙잡고 막 왜 이러시냐, 그만하시라고 막 뜯어 말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말려져요. 이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막 말리는데 꼼짝도 안 하고 이 무당은 딸 머리채 잡고 막 흔들어대고 때리고 막 이래요. 그리고는 진짜 듣기 싫은 쌍욕을 하다가 이 오살을 참 어디서 수작질이야? 그리고 이번에는 T씨 부부를 쳐다보면서 막 악을 써요. 아니 어째 부모란 인간들이 딸을 못 알아보냐고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응? 이게 대체 무슨 소리지? 하고 넋이 나가 있는데 갑자기 아프다고 막 그만하겠다고 고함고함 지르던 그 딸이 갑자기 순간 울음을 멈추고 말을 멈추더니 주변이 조용해져요. 그리고는 갑자기 딸이 픽 웃더랍니다. 그러고는 미친, 어떻게 알았대? 이런 말을 하고 무당이 머리채를 잡고 있는 그대로 픽 쓰러져서 기절을 했대요. 자, 한참 있다가 딸이 정신을 차렸는데 지금까지랑은 다르게 엄청 서럽게 펑펑 울더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엄마 아빠는 딸을 못 알아보냐, 그런 말을 하면서요. 자, 나중에 정신을 차린 딸, 그리고 무당의 말에 따르면 이 딸이 귀신한테 홀린 건 맞답니다. 근데 자,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그 오른손이 귀신에 들린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동안 그 딸인 척 하고 있던 쪽이 귀신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작 이상하게 보이던 그 오른쪽 손이 진짜 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귀신에 들린 딸이 나 여기 있다고 좀 알아봐 달라고 그렇게 그 발악을 하던 게 그 손으로 표현을 했던 거죠. 그것밖에 방법이 없더랍니다. 그리고 귀신에 들리게 된 이유도 참 어이가 없었어요. 이 무당이 딸의 몸을 막 뒤지더니 지갑을 툭 꺼내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하나를 쏙 꺼냅니다. 주민등록증이었어요. 근데 딸이 그때 당시 나이가 고1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주민등록증이 나올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쪽에 써 있는 걸 봤더니 생전 처음 보는 이름에 딸의 사진이 박혀 있고 딸보다 몇 살이나 더 많은 어떤 여자의 신분증이더래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딸이 노는 애였잖아요. 그동안 부모님 모르게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고 막 돌아다녔나 봐요. 그것도 길에서 주운 신분증을 유조했고 네, 편죠. 교묘하게 사진을 붙이고 또래 중에 그런 걸 해주는 아이가 있었나 봐요. 아무 데서나 주운 신분증을 그렇게 조작을 해서 술을 사고 그 술을 마시고 다녔던 거죠. 자, 그리고 조그맣게 불을 피워서 신분증을 불태우던 그 무당 말에 따르면 이 행동이요, 아주 귀신에게 몸을 가져가라고 고사를 지내는 수준의 행동이라는 거죠. 뭐 이렇게 심한 난리가 났지만 의외로 그 일이 마무리되면서 가족 사이가 오히려 단단해지고 좋아졌다고 해요. 그렇게 탈선하던 딸은 아주 이렇게까지 심한 일을 겪다 보니까 아주 학을 뗐고 집에 무관심했던 T씨도 그리고 엄하게 못하던 아내도 반성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예 회사에 요청을 해서 T씨가 아예 부서를 바꿔버렸대요. 그리고 지금은 잦은 출장도 없고 정시에 출퇴근을 하면서 가정에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관계 개선에.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형님 이제 궁금한 게 아까 그 딸이 귀신이 들렸으면 이 손으로 얘기를 쓰면 되잖아요. 아빠 나 뭐 귀신이 들려서 뭐 어쩌고 저쩌고 쓰면 되는데 왜 자기 이름만 계속 썼을까요? 오른손이만 들렸다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빙의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내 정신은 있거든요. 내 정신이 있는데 통제 못하는 건 확실히 있어요. 몸이 안 움직이는구나. 네, 확실하게 통제를 못하는, 그러니까 뭔가 감싸는 느낌이 있어요. 어떠한 존재가 나를 감싼다. 방해하는 느낌. 방해하면서 뭔가를 하고 싶어도 머리는 해야지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확실히 있어요. 제약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말씀해 주신 거를 들었을 때는 뭔가를 쓰고 싶었어도 그거에 대한 제약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름밖에 쓰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필 쓸 수 있는 게 그거밖에 뭔가 허락되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 저도 궁금했거든요, 이 부분이. 귀신은 메가약이에요. 진짜요? 진짜로. 아니 그러다가 사람들 많이 죽었잖아요. 아, 근데- 귀신 한다고 때려가지고. 맞아요. 사람이 겁살 먹으면 귀신도 겁살을 먹거든요. 겁살이 뭐죠? 겁을 겁 먹는다. 먹는 쉽게 거. 얘기해서 아. 겁을 먹는다. 말 사람이 그대로? 아프잖아요. 그럼 귀신도 아파요. 그러니까 사람이 못 견디면은 귀신은 당연히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팍팍팍 때리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한 거잖아요. 아까 그 들려주셨던 아, 내용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급하게 나갈 수 있었던 건데, 뭐 사람을 붙잡고서는 막 때려가지고 진짜 죽은 사건도 있잖아요. 그거는 빙의가 아니었던 거겠죠.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시행했던 사람들이 제대로 된 무당들이 아니었다.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뭐 욕조에다가 막 물을 해가지고 어떤 무당이 아기를 죽이고, 그거는 그렇게 자행하고 시행했던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내용 중에 나왔는데요. 그 신분증을 도용해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게 아예 귀신한테 내 몸 가져가라고 막 고사를 지내는 수준이다. 그렇게 했는데 맞나요? 저 그거 들었을 때 한 가지 결론밖에 나지 않아. 뭐죠? 그 민증의 주인이, 죽었죠? 예,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 이유가 없지 그쵸. 않을까요? 저도 그 생각했는데 민증의 주인이 죽어 귀신이 있는 들어왔다. 상태, 사망한 상태인 거. 이걸 다 알게 되면 이제 주민등록증 위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겠네요. 널리 퍼져야 되네. 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끔찍한 사건입니다. 특히 저는 이제 가장 마음이 아픈 게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보면 정말 너무, 사실 마음이 아프다는 표현보다는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도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살인 사건입니다. 때는 이제 2017년 3월 인천 연수구에서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이제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돼서 경찰에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친구들 이야기를 따르면 이 아이가 어떤 좀 아는 것 같은 아줌마하고 같이 갔다라는 진술을 받고 이제 CCTV를 확인합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이 아이하고 한 여성이 아파트 13층에서 내리는 게 확인이 돼요. 네.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뭐 아파트 주민들 뭐 단톡방도 만들어지고 막 진짜 막 소란이 됐죠. 막 난리가 났죠. 근데 결국에는 한 주민이 그 여성이 내 딸 같다고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15층에 살던 어떤 주민의 딸이었어요. 근데 그 딸은 17세였는데 당시 그때 고등학교를 자퇴한 여고생이었습니다.
그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죠. 그리고 경찰은 아파트 옥상에서 훼손된 아이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범인으로 추정되는 그 여성은 바로 17세 여고생 김양이었습니다. 김양은 불과 얼마 전에 자퇴를 한 상태였어요. 또 사건이 발생한 지 한 열흘 정도 지났을 때는 이 살해 사건의 공범으로 판단되는 박양을 이제 검거합니다. 박양은 김양보다 2살이 많았고 사는 곳도 서울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나이도 차이 나고 사는 곳도 다른데 어떻게 만났을까 추적을 해보니까 두 사람의 접점은 자케 커뮤니티였습니다. 저도 잘 생소한데 자케라는 거는 자신이 만든 캐릭터, 각자 자신이 만든 캐릭터를 가지고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야기를.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디지털 인형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김양과 박양은 이 자케 커뮤니티에서 사건 발생 한 2달 전에 만났어요. 둘이 관심을 보인 주제는 놀랍게도 살인, 신체 해부, 인육, 그렇게 좀 끔찍한 주제에 서로 관심이 있었고, 특히 박양은 사람의 손가락, 폐, 그런 사람의 특정 신체 조직에 관심을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사람을 살해해서 신체의 일부를 가지자 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합니다. 이 두 사람은 어른을 상대로 할 힘은 없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범행을 하기로 합니다. 사건 전날부터 사건 당일 새벽까지 이 두 사람은 4차례에 걸쳐서 2시간 넘게 전화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김양은 엄마 옷과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캐리어를 끌고 10시 50분, 오전 10시 50분에 집을 나섭니다. 캐리어를 든 이유는 아마 외부에서 온 사람처럼 보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양은 나가면서 셀카 사진을 찍으면서 박양에게 사진을 보냅니다. 그리고 사냥하러 간다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박양은 통화를 하면서 김양에게 그 시신을 일부를 자기에게 선물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김양은 초등학교 주변에서 아이들이 하교하는 시간에 맞춰서 범행 대상을 물색합니다. 그러던 중 한 아이가 자기 엄마한테 통화를 해야 된다 하고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해요. 김양에게는 기회였죠. 김양은 자기의 핸드폰 지금 배터리가 나갔으니 집으로 가면 내가 통화를 시켜주겠다. 김양은 자신의 집이 15층이었지만 CCTV를 의식해서 13층에 내려서 계단을 통해서 걸어 올라갑니다. 김양은 아이를 유인하자마자 박양에게 잡아왔어, 살아있어, 여자애야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박양은 손가락이 이쁘냐고 물어봅니다. 김양은 충전용 케이블로 아이의 목을 졸라 살해를 합니다. 아이의 또 새끼손가락을 절단합니다. 박양에게 줄 선물로 새끼손가락을 절단하고 시신을 손괴를 합니다. 그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박양에게 전화를 해서 너무 힘들다라고 호소를 하니까 박양이 침착해라, 알아서 처리해라 라고 또 대답을 합니다. 시신을 훼손하고 김양은 시신의 일부를 옥상에 유기를 하고 장기는 아파트 쓰레기통,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이 범행을 하고 오후에는 김양과 박양이 서로 만납니다. 홍대 근처에 서로 만나서 김양이 쇼핑백을 박양에게 전달합니다. 이 장면이 CCTV에 찍혔습니다. 근데 그 쇼핑백 안에는 피해자의 손가락, 새끼손가락하고 장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만약에 나중에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면 이 쇼핑백은 쿠키 선물이었다라고 입을 맞추자라는 또 이야기도 합니다. 박양과 김양은 그 쇼핑백을 들고 식사도 하고 약 3시간 동안 같이 그 거리를 돌아다닙니다. 경찰에 체포된 김양은 자신이 이중인격, 다중인격이기 때문에 다른 인격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 말도 안 되죠. 또 그리고 자기가 조현병 때문에 이런 사실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조현병 환자면 이렇게 범행을 계획하고 불과 2시간 만에 그 시신을 훼손하고 처리를 할 수 없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박양은 이 살인사건 자기는 몰랐고 자기는 그냥 역할극만 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손가락도 그냥 모형인 줄 알았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 명확했죠. 그런데 좀 더 저희가 분통이 터지는 게 김양의 아버지가 의사였더라고요. 그리고 박양의 아버지는 대기업 간부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인지 박양은 조사받을 때부터 변호인이 입회했고, 재판 때는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 변호인이 12명이나 구성이 됩니다. 재판 결과 이제 김양은 징역 20년, 전자발찌 30년형을 받습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20년밖에 안 잡았는데. 왜 그러냐면 김양은 그때 당시에 미성년자였습니다. 그래서 소년법상 미성년자는 최대 징역 20년까지밖에 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었죠. 근데 개정은 안 됐습니다. 박양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살인방조 혐의만 적용이 돼서 13년형으로 감형됩니다. 아마도 박씨 형이 이렇게 대폭 감형된 게 변호사들을 잘 써서 정관예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죠.
한 초등학생이 진짜 평범한 귀갓길에 생각지 못했던 두 사람의 잔혹한 게임 때문에 진짜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가버렸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사실 몇 년만 있으면 출소를 합니다. 네? 벌써 17년이니까 꽤 지났지 않습니까? 네. 박양 같은 경우는 13년이니까 둘가 몇 년만 있으면 출소를 하고, 박양이 출소하고 7년만 더 있으면 또 김양이 출소하죠. 사회에 배출된다고요? 예.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진짜 사회 정의가 정말 어디 있는가. 그 부모의 심정을 봤을 때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정말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 단장지혜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그리고 또 피해자의 아버지는 사실 처음에 손괴된 그 시신을 봤어요. 아유, 현장에서. 저도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볼 때마다 너무 저도 사실 지나갔던 막 생각이 나고 밤에 잘 때도 막 그런 그 심정 그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너무나 비극이고 너무 힘듭니다. 근데 아이들에 대한 정말 그런 범죄는 정말 너무 심각한 범죄고 너무 비열한 범죄잖아요. 힘이 없는 아이들 대상으로.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처벌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없어야 되고 우리가 예방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범해졌으면 정말 혹독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아니 하는 짓이 청소년이 할 짓이 아닌데 무슨 청소년 보호법을 그렇게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되네 진짜. 그리고 최근에 뉴스 보면 제주에서도 있었죠. 그 아동 납치 사건이 종종 지금 다시 벌어지고 있어요. 예, 요즘에 또 아동을 대상으로 한 납치 사건 시도가 있었죠. 네. 이게 범죄자들 입장에서는 아동 납치가 굉장히 쉬운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이 유괴 범죄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범죄가 아니고 그렇게 돈이 벌리는 범죄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자칫하면 살인 범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말 진짜 이건 일어나서는 안 될 범죄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범죄는. 김양이 범행하기 전에 인터넷으로 혈흔제거법, 완전범죄 사건, 뭐 엽기, 살인 그런 내용을 검색한 걸로 나옵니다. 아, 작정을 했네요. 그리고 김양이 경찰서에 들어올 때 일부 경찰관들이 야, 저 애라면 정말 믿어도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착하게 생겼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너무나 진짜 평범하고 착하게 생긴 얼굴이에요. 김양이 재판 과정에서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 사형을 내려달라라고 했는데 또 다음에는 며칠 내로 목을 매지 않도록 주위에서 관찰해달라. 너무 죽고 싶은데 자기가 죽게 되면 슬퍼할 사람이 남아있어서 아직은 죽을 수 없다. 라는 이렇게 모순된 주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죽여달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살려달라고 했다가. 그러고 변호사 막 붙이고요. 예.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공모 공동정범이라고 하는데 둘이 공모를 해서 살인을 하면은 한 명이 해도 다시 공동정범 똑같은 처벌을 받아요. 박약은 이제 공범이 아니라 방조범. 공범이 있으면 공범은 굉장히 형이 크고 밑에 방조범은 약간 어시스트한 느낌 그런 정도.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공범으로 갔다가 변호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낮아진 거죠. 촉법이 왜 생긴 거예요? 그러게요. 하는 짓이 촉법, 아이가 할 짓이 얘네들은 촉법 소년은 아니고요. 촉법 소년 더 낮은 애들을 말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너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 범죄에 대해서 기회를 더 준다는 개념이 촉법 소년이 생긴 거고 여기 소년법도 약간 비슷한 소년법은 이제 미성년자는 그 미성년자 때 범했던 범죄로 무기징역을 살게 되면 그게 좀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요즘에는 이제 범죄 연령이 좀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다시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많은 거죠. 아니 그 기회가 아니고 범죄를 오히려 더 저지를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 요즘 애들이 또 그런 걸 알고 자기 촉법 소년이다 그렇죠. 라고 떠들고 뭐 때려봐 그런 애들도 있잖아요. 네. 예. 저 초등학생한테 성추행 당했거든요. 고등학생 때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초등학생이 와가지고 바지를 벗고 막 혼자 막 만지고 막 누나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그런 적 있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진짜 법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부적을 잘못 쓰면은 어떻게 될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저희가 부적이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부적도 있고 부작도 있고 부작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호랑이 이빨 그것도 부작이라고 하거든요. 물건인데 그게 이제 뭐 벽사의 기운이 있거나 아니면 소의 기운이 있는 거를 이제 저희가 부작이라고 하고 부적은 뭐 말 그대로 경면 주사로 노란 종이에 쓰는 거잖아요. 근데 부적을 쓸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부적을 내리는 사람의 마음가짐 그리고 준비 과정 분명히 있거든요. 그냥 내리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불교사, 만물사 이렇게 가면은 부적을 막 팔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효험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쓰는지도 모르고 효염이 있으면 그 복사해서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사지 말고 하나 사서.
효험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있는 이유는 아까 제가 정성이 말씀드렸죠. 들어가는. 네, 과정이 있어요. 일단은 자실 때 정갈하게 씻고 양치하고 물 한 모금도 안 마셔요. 부적을 내릴 때는. 물을 하나 떠놓고 옥수물 하나 떠놓고 향을 켜고 초를 켜고 세팅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정성을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정말 이 사람들을 살리겠다라는 생각, 그 일념 하나 그것만 생각하면서 부적을 내릴 때 그걸 칙령이라고 해요. 여기에 기운을 담겠다 하는 그 의식 있잖아요. 그거를 담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만약에 부적을 쓸 때 예를 들어 선생님 애인하고 안 싸우는 부적을 내려주세요. 쓸 수 있어요. 쓰는데 만약에 그걸 내리는 사람이 막 머리에 온갖 잡생각을 다 하면서 내려요.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온갖 잡생각을 하면서 부적을 내리고 띡 하고 줬어. 그러면은 그 사람들 무조건 동토가 나요. 동토라는 게 싸워요. 싸운다. 싸워요. 선생님 저 귀신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시달려요. 이런 부적을 내려주세요. 막 써요. 쓰는데 정말 잡생각을 다 하면서 써요. 환란이에요. 그런 사람들 정말 많이 봤어요. 점을 볼 때 선생님 저 부적을 썼는데 부적 쓰고 나서부터 너무 안 좋아요. 이러한 사람들 정말 80% 봤거든요. 가져와봐라 하면은 딱 보잖아요. 이거는 뭐 쓴 건지 만 건지 흐려져 있고 번져져 있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정말 정갈하게 딱 놓고서는 예를 들어 벽사부다. 그럼 벽사부만 생각하면서 써야 되는데 그거를 몰라요. 무당들이. 담배 피고 술 먹고 뭐 하고 고기 먹고 하는데 어떻게 천신이 내려서 그 효험을 쓸 수 있겠어요. 그 내용이 글씨인가요? 그림인가요? 그럼? 예를 들어 뭐 부적의 모양이 있어요. 이거는 수호부다. 저기도 뭐 붙어져 있지만 네, 네. 저기에도 뭐 소환성취부가 있고 벽사부가 있고 하거든요. 그 모양이 있어요. 모양이. 무조건 그 모양대로만 한다고 해가지고 부적의 효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일반인도 해요. 저거 따라 그리려면 못 따라 그리겠어요? 다 따라 그리지. 근데 대신에 넣는 사람의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죠. 여기에. 그 붉은색은 저 뭔가요, 저게? 경면주사. 경면주사. 어. 그 빨간색 돌인데요. 돌. 그거를 이제 빻아가지고 갈아가지고 먹처럼 기름에다가 이제 개어가지고 써요. 붉은색이라고 하면은 보통 귀신들이 무서워한다 해서 이제 붉은색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부적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중요해요. 아무데나 가가지고 부적 쓰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쉽게 너무 쉽게 구할 수 있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대로 수행하는 사람은 없다. 무당들 중에. 그래서 함부로 부적을 안 의뢰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부적이 정말 효험이 있으면 좋지만 효험이 없이 쓰는 거라면 그거는 무조건 환란이에요. 유효기간이 있나요? 유효기간 있어요. 지니는 부적은 3년 저희가 딱 주거든요. 아니면 정말 급할 때 막 강한 기운을 넣어가지고 써야 될 때는 1년 줘요. 유효기간을. 1년 동안 지니고 있어라 하고 주기도 하고. 그래서 부적의 좀 중요성과 위험성 같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 심리적으로 또 위안받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위안받는 거 있죠. 왜 없겠어요. 위안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한데 근데 정말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담배 피면서 막 부적 쓰고 신당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탱어 앞에다 두고 담배 피시는 무당들도 많고 손님하고 맞담배 피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면 그 기운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자신들은 모르겠죠. 근데 이제 조상신과 천신의 차이는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조상신들을 모신 제자라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왜냐면 조상들은 감정이 있고 막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되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되거든요. 천신이 더 높은 거예요? 천신이 더 높죠. 함부로 내려올 수도 없고. 천신은 그냥 신인 건가요? 조상신은 자기 조상신은 그냥 정말 위에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선조. 네, 선조분들. 근데 얼마나 닦였겠어요, 선조분들이.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제자가 그만큼 수행해야지 할머니, 할아버지도 닦이는 건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와가지고 야, 제자야, 난 담배 피고 싶으니까 넌 담배 펴라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 많대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정법 수행은 아니다. 그리고 원력에 한계가 있다. 우리가 예전에 어릴 적에 보면 그 뭐 강씨 영화 이런 거 있잖아요. 노란 부적에다가 영환도사 영원들. 막 쓰고 이러던데 전 이걸 못할 것 같아요. 아파가지고. 그게 효험이 있나요? 그게 혈부적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핀 거예요? 아니면 닭이 핀 거예요? 아니 자기 손을 깨물었는데 왜 닭이? 아니 쓰는 거 여기. 아. 진짜 혈부적. 그러니까 사람 진짜 내피. 진짜 내 피요? 네. 근데 혈부적을 아무 때나 쓰진 않고 정말 긴급할 때 어떨 때요? 예를 들어 정말 이걸 보통 쓸 때는 벽사부에 많이 쓰거든요. 근데 벽사부를 쓰는 이유는 이제 귀신의 뭔가 침범이 있을 때 쓰는 거잖아요. 네. 그 긴급할 때 그럴 때 혈부적을 쓰긴 해요. 벽사 말 그대로 애군을 물리치는 거를 벽사라고 해요. 벽사의 기운이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만 내려줘요. 그래서 1년에 한 번도 안 써요. 이거를요? 아니 그 손을 따죠. 아 깨물지 않아요? 깨물진 않고 정말 손을 급할 때 따죠. 깨물지 않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따기는 하는데 따서 피를 따가지고 이제 섞어가지고 해드리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제가 술, 담배, 고기 이런 거를 금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부정한 기운이 들지 않게끔 조심하기 위해서 제가 안 하는 거거든요. 피가 깨끗하게. 그렇죠.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언제 깨물지 모른다. 네, 언제 깨물지 모르니까 조심을 하는 거고. 네. 한 가지 더 준비한 이야기가 있어요. 네네. 이거는 고 만신분들께 전해들은 얘기고 저희 신어머니께 직접 전해들은 얘기인데 그 어느 부부가 있었어요. 부부가 너무 서로 사랑을 해요. 너 죽으면 나도 그게. 죽고 우리는 꼭 한날 한시에 함께 가자 하면서 이제 맹세를 했던 그러한 부부였다고 해요. 너무 사랑해서 너무 아끼고 사랑해서 이제 떨어지지도 않고 그랬던 부부인데 한날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냐? 저수지에 빠져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저수지에 빠지게 되면은 넋거지를 해드려야 돼요. 근데 이제 그때 넋거지라는 거를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 가족분들이 넋거지 이런 뭐 무당을 찾아볼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그냥 이제 장례를 치러드리고 여성분은 굉장히 슬픔에 계속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가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긴 하니까 바디도 하러 나가고 열심히 좀 살라고 노력은 하셨대요. 그러다가 여름에 너무 더우면은 속 고쟁이 아니고 그냥 겉에만 입고 일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이제 밭에 이렇게 쭈그려 앉으셨대요. 근데 갑자기 그 아랫부분으로 뱀. 뱀이 어떻게 하셨지? 뱀이 훅 들어온 거예요. 아랫부분으로. 네. 근데 이게 들어오면은 나가면 되는데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뱀이 여기서 나오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께서는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밖에도 못 나가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서 한 3일 정도를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상태로 뱀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도저히 안 나오니까 한날 이제 저녁에 남편이 죽었는데 남편의 시어머니가 꿈을 꿨대요. 죽은 아들이 뱀으로 변해서 그 여자한테 들어간 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깨자마자 무당을 찾아갔대요. 무당이 찾아가니까 하시는 말씀이 뱀이 남편으로 온 거다. 들어가게 된 거다. 근데 뱀을 안 빼면 이 여자가 죽을 것 같고 그렇다고 죽게 내버려둘 수도 없고 그러면 한번 구술해보자 하고 넋거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넋거지 했었냐 하니까 안 했으니까 넋거지를 일단 해보자 했는데 저희가 넋거지를 하려고 하면은 어떠한 걸 해요. 소창도 준비하고 뭐를 하면서 이제 어떤 거를 이제 강에다가 넣어놓으면은 이렇게 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머리카락이든 손톱 발톱이든 같이 딸려와요. 그럼 그거를 이제 넋거지를 한다라는 그런 굿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딸려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아무것도 안 딸려오는 거예요. 그럼 넋거지가 된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멈출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그 여자 아직까지 뱀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 병원 갈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너무 오래전 일이어가지고. 나올 생각도 안 하고 뭐 하고 이 여자는 죽어가고 있는데 계속 뭔가 자꾸 진기가 빨려가고 안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무당들이 며칠 고생을 하다가 선택한 방법이 이 여자를 통해서 넋거지를 하자. 크레인 같은 거라 해야 되나 뭐에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물에 이렇게 넣었대요. 그 여성분을. 거기에 딸려오길 바라면서 한 3번 정도인가 그거를 넣었다가 올려갔다가 넣었다가 올라왔다가 넣었다가 올라오는데 그때서야 머리카락이 이제 붙어가지고 딸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뱀이 쏙 하고 나왔대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여성분은 그걸 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뱀을 빼내냐 이 여자를 살리냐 아무튼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그 굿을 진행하면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익사는 아니죠. 익사는 아니고 넣었다가 올라올 때 그때만 해도 이제 자꾸 진기가 빠져나가고 안 좋아진 상태였는데 그 자행을 하다 보니까 돌아가신 걸로 들었습니다. 그 남자는 이미 얘기를 했잖아. 한날 한시에 같이 가자고. 같이 가자. 진짜 같이 가버렸네. 네, 진짜로 같이 가버리셨어요. 와. 그게 이제 만신분들한테서 이제 전해지는 굿 얘기예요. 언제쯤 얘기예요? 몇 년? 이게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80년대? 못해도 한 5, 60년대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뭐 크레인 그런 게 없었으니까 뭐 뭔가 이제 기중기나 뭐 이런 사람을 이렇게 넣었다가 올렸다가 넣었다가 기중기? 그때 이제 병원에 가거나 그랬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그때 뭔가 그런 생각을 아예 네.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요 남편 입장이었다면 만약에 제가 먼저 하늘로 가게 되면 남아있는 아내는 뭐 더 행복하게 남은 인생 그렇게 행복하게 누리다가 와라 이럴 것 같은데 한날 한시에 그렇게 같이 죽자는 거는 그거는 집착이죠. 끔찍한데요. 앞으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 정도로 무언가 웡이 생긴다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 악기로 변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남편도 너무 사랑한 마음이 목적이었겠지만 그 목적이 너무 잘못됐다는 거죠.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살아생전에 우리는 같은 날 한시에 이제 죽어야 돼 이게 계속 이런 말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보니까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여자분이 더 살 수도 있었는데 아예 마음 자체를 놔버렸을 수도 있겠다. 의지 자체를. 형사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사실 뭐 의미가 없죠. 그렇죠. 의미가 없죠. 아니 그 인생을 내가 어떻게 죽음을 내가 결정하겠어요. 주어진 대로 사는 거죠. 하루하루 열심히. 갑자기 형사님으로 돌아오셨네요. 오늘도 무시무시한 사연들을 다뤄봤는데요. 저희 괴담을 보다에서는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에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오싹하게 다뤄드리겠습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